제68화 감령과 능통 제1장 손책이 죽은 뒤 아버지와 형의 기업을 물려받은 강동의 손권은 널리 어진 선비들을 받아들이는 한편 오해 땅에 손님을 맞는 영빈관을 짓고 고흥과 장갱에게 사방에서 모여드는 인재들을 접대하도록 했다. 이리하여 해마다 서로 추천하여 손권 휘하로 모여든 인재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로는 감택 회계군 사람 자는 덕윤, 능통 회계군 사람 자는 공속, 설종 폐연 사람 자는 경문, 엄준 팽성국 사람 자는 만재, 오찬 오정군 사람 자는 공휴, 육적 오군 사람 자는 공기, 장원 오군 사람 자는 해서, 정병 연암군 사람 자는 덕조, 주한 오군 사람 자는 휴목 등이 있었다. 손권은 예를 다하여 이들을 융숭이 대접했다. 또 뛰어난 무장들도 휘하에 들어왔는데 그 가운데는 반장 동군 사람 자는 문규, 서성 낙야군 사람 자는 문양, 여몽 여양군 사람 자는 자명, 육손 오군 사람 자는 백원, 정봉 여강군 사람 자는 승년 등이 있었다. 이들 문무관리들이 서로 힘을 모아 손권을 보조하게 되자 강동에 인물이 많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조는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는 원소를 격파하고 난 직후인 건한 7년 강동에 사신을 파견하여 손권의 아들을 허도의 조정으로 보내 수가하라는 명령을 내려보냈다. 수가란 임금의 수레를 따라다니며 모신다는 뜻이다. 내 아들더러 수가를 하라고? 당시 손권은 망설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자 손권의 어머니 오태 부인은 주유와 장소를 불러 이 문제를 상의했다. 먼저 장소가 말했다. 조조가 주공의 아드님을 조정에 불러들이는 것은 예로부터 제후들을 견제하던 수법의 하나입니다. 만일 보내지 않으면 군사를 일으켜 강동으로 쳐내려올 터이니 형세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역시 문신이라 장소는 평온 상태가 깨지는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무신인 주유는 달랐다. 주공께선 아버님과 형님의 유업을 이어받아 이제 6군을 거느리고 계십니다. 군사도 정리하고 군량도 풍부하고 장수와 사병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윗사람의 명을 받들고 있는데 무엇이 쫄려 인질까지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한번 인질을 보내면 조조와 연합하지 않을 수 없으니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가야 합니다. 이는 결국 조조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절대 보내지 마시고 천천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별도의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공군의 말이 옳다. 나는 그 생각에 찬성인데 너는 어떠냐? 오태 부인이 손권을 바라보며 물었다. 저도 어머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 후 손권은 사자에게 거절의 뜻을 밝히고 아들을 보내지 않았다. 이로부터 조조는 앙심을 품고 강동 정벌의 뜻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은 북쪽 지역이 평정되지 않은 때라서 남쪽 지역을 정벌할 여유가 없었다. 원소를 깨뜨리기는 했어도 그 아들들의 세력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강동의 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 손을 먼저 쓴 것은 오히려 손권 쪽이었다. 건한 8년 11월 손권은 군사를 일으켜 강하의 황조를 공격했다. 양군은 장강에서 맞붙었다. 격렬한 싸움 끝에 마침내 황조의 군사가 패에 달아났다. 이에 손권의 부장 능조는 쾌속선을 타고 앞장서 하구로 쳐들어가다가 황조의 부장 감령이 쏜 화살에 맞아 덧없이 죽고 말았다. 그러자 당시 15세 지나지 않았던 능조의 아들 능통이 분연히 배를 타고 나아가 아버지의 시신을 빼앗아 돌아왔다. 이에 군사의 사기가 회복되었으나 손권은 갑자기 군사를 철수시켰다. 강동의 뜻밖의 변고가 일어난 때문이었다. 제2장 단양태수로 있던 손권의 아우 손익은 성품이 강직하나 술을 좋아하여 취하면 사졸들을 때리는 버릇이 있었다. 이에 괴롭힘을 당해온 단양의 독장 규람과 군승대원은 평소부터 손익을 죽일 마음을 품고 있다가 역시 손익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그의 종복 변홍을 끌어들인 뒤 함께 죽일 것을 공모했다. 때마침 손익은 단양의 여러 장수들과 현령들을 위로하기 위해 연회를 베풀 예정이었다. 이에 일진을 알아보려고 그의 아내 서씨가 주역점을 쳐보았다. 용모가 아름답고 슬기로운 그녀는 주역점에 능했다. 이날 뽑은 점괘가 몹시 불길한 것을 보고 그녀는 남편 손익에게 술자리에 나가지 말라고 권했다. 그러나 손익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이 모인 연회에 참석했다.
저녁이 되어 연회가 파자 종복인 변홍은 칼을 차고 문 밖까지 주인을 따라 나가다가 불시에 칼을 빼어 주인을 죽였다. 이에 규람과 대원은 모든 죄를 변홍에게 뒤집어 씌우고 저작거리에서 그를 목베어 죽였다. 그 뒤 두 사람은 손익의 집에 들어가서 재산을 몰수하고 그의 처첩들을 나누어 차지했다. 그 가운데서도 용모가 뛰어난 손익의 정처 서씨를 보자 규람이 말했다. 내 남편의 원수를 내가 갚아주었으니 너는 마땅히 나를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죽이리라. 그러자 서씨가 말했다.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찌 금세 따를 수 있겠어요? 금음날까지 기다려 제사를 지내고 상복을 벗은 다음 신방에 들어가도 늦지 않으실 거예요. 신방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띈 규람은 미소를 지으며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가 돌아간 뒤 서씨는 남편의 신복 장수였던 손고와 부영 두 사람을 은밀히 불러 울며 고했다. 돌아가신 남편은 늘 두 분이 충성스럽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규람과 대원 두 노적이 우리 남편을 죽여놓고 그 죄를 몽땅 변홍에게 뒤집어 씌운 뒤 우리 집 재산과 어린 계집종들까지 모두 나누어 가졌습니다. 게다가 규람은 제 몸까지 욕보이려 하기에 거짓으로 그러겠다며 그의 마음을 일단 진정시켜 두었습니다. 그러니 두 분 장군께선 사람을 보내 밤을 도와 오후께 병고를 알리는 한편 두도적을 잡을 수 있는 계책을 내어 이 원한과 치욕을 갚아주십시오. 그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마친 서씨가 일어나서 두 번 절하자 손고와 부영도 분개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두 사람도 태수님의 고마우신 대우에 늘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따라 죽지 않은 까닭은 원수를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인의 명이 있으신데 어찌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신복을 사자로 보내 이 사실을 손권에게 알리도록 했다. 금음이 되자 서씨는 먼저 손고와 부영을 불러 밀실의 군막 안에 숨어있게 한 다음 대청마루에서 제사를 지냈다. 제사가 끝나자 그녀는 상복을 벗고 목욕 재개한 다음 화장을 짙게 하고 평소처럼 웃고 떠들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연히 행동했다. 사람을 풀어 동태를 살피던 규람은 서씨의 이 같은 움직임을 전해 듣고 매우 기뻐했다. 드디어 오늘 밤 아리따운 서씨를 품어보는구나 싶어 마냥 황홀한 기분에 잠겨 있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으려니 날이 어두워질 무렵해서 서씨 몸종이 나타났다. 마님께서 장군을 모셔오라고 하셔요? 오냐? 규람은 호기롭게 일어나 태숲으로 향했다. 이미 대청마루에는 술상이 마련되어 있었다. 규람은 곱게 차려입은 서씨가 따라주는 술을 마다하지 않고 주는 대로 받아 마셨다. 그러다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취하고 말았다. 장군, 이제 그만 신방으로 자리를 옮기실까요? 아, 그거 좋지. 이미 거나하게 취한 규람은 서씨를 따라 신방에 들어갔으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이를 본 서씨가 큰 소리로 외쳤다. 손장군, 부장군, 어디 계세요? 그러자 휘장 뒤에 숨어있던 손고와 부영이 칼을 들고 뛰쳐나왔다. 눈을 휘둥그레 뜬 규람은 미처 손써볼 틈도 없이 부영이 내리친 칼날에 그대로 꼬꾸라지고 말았다. 이번에는 손고가 다시 칼질하여 쓰러진 그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서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몸종을 시켜 다시 대원을 불러들였다. 한껏 기분이 고양되어 거들먹거리며 따라온 대원은 부중의 대청마루에 이르기도 전에 손고와 부영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두 장수는 부하들을 보내 고람과 대원의 가족 및 그 잔당을 모두 색출하여 죽이도록 명했다. 이렇듯 일련의 사태가 일단락되자 서씨는 다시 상복을 입고 죽은 남편의 영전 앞에 섰다. 제물은 다름 아닌 규람과 대원의 머리였다. 보통 여자 같았으면 비탄에 잠겨 눈물이나 흘릴 그런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억울하게 죽은 남편을 위해 복수를 해치운 셈이었다. 이 같은 서씨의 지혜와 담대함에 대해 뒷사람은 다음과 같이 읊었다. 제주 절개 갖추니 세상에 또 있으랴. 간악한 자 하루아침 죽임을 당했지만 못난 신하 굴복하고 충신이 죽었을 뿐 동호의 여장부에 미치지 못하더라. 아우가 죽임을 당했다는 전언을 들은 손권은 몸소 군마를 이끌고 단양에 도착했다. 와서 보니 제수서 씨가 문제의 규람과 대원을 이미 죽인 뒤였다. 손권은 손고와 부영을 아문장으로 삼아 단양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서씨와 아우의 가솔들을 모두 거두어 강동으로 돌아왔다. 제3장. 손익이 죽은 뒤 강동은 한동안 평온했다. 그동안 손권은 각처의 화적들을 모두 평정한 다음 잔강에 7천여 척의 싸움배를 배치하고 주유를 대도독으로 삼아 강동의 수군과 육군을 전부 통솔토록 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 건한 12년이 되었다. 이해 10월 손권의 어머니 오태부인은 병세가 위중해지자 주유와 장소 두 사람을 불러 뒷일을 당부했다. 나는 본래 오군 사람으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아우 오경과 함께 월당으로 옮겨가 살다가 뒤에 손씨 집안에 시집와서 아들 사형제를 두었네. 큰아들 책을 낳을 때는 달이 품 안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고 둘째 아들 그 원을 낳을 때는 해가 품 안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지. 점쟁이 말이 해나 달이 품 안에 들어오는 꿈을 꾸면 그 자식이 반드시 귀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불행히도 책은 일찍 죽고 강동의 기업은 지금 그 원의 손에 붙여졌네. 바라건대 공들이 한마음으로 그를 도와준다면 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게야. 그리고 손권에게 눈길을 돌리더니 이렇게 당부했다. 너는 자포와 공군을 스승의 예로 섬기되 태만해선 안 된다. 그리고 내 동생은 나와 함께 네 아버지에게 시집을 왔으니 역시 네 어미다.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내 동생을 나처럼 섬기고 내 누이도 온정으로 길러 좋은 신랑감을 택하여 시집 보내거라. 말을 마치자 오태부인은 숨을 거두었다. 손권은 설게 울었다. 정성껏 예를 다해 장사 지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되었다. 손권이 강하태수 황조를 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자 장소가 말렸다. 상을 치른 지 아직 1년이 안 되었으니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장소의 반대에 주유는 동조하지 않았다. 원수를 갚고 한을 풀고자 하는데 어찌 1년을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까? 두 사람의 생각이 서로 엇갈리자 손권은 망설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때 북평도의 여몽이 들어와서 고했다. 제가 용추의 입구를 지키고 있는데 뜻밖에도 황조의 부하장수 감령이 투항해 왔습니다. 어떤 자요? 저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감령은 자가 흥패로 파곤 인강현 사람인데 사서 삼경의 장운 능통하고 기력도 있습니다. 협객을 좋아하여 일찍이 무리를 모아 강호를 주름 잡았는데 허리에 구리방울을 달고 다녀 그 방울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모두 달아났다고 합니다. 또 일찍이 서천의 비단돛을 딴 배를 타고 다녀 사람들이 그를 모두 비단돛 도적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뒤에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 무리를 이끌고 유표에게 몸을 위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표가 큰일 할 인물이 못됨을 알고 동호로 와서 의탁할 생각이었으나 황조가 붙드는 바람에 결국 하구에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황조를 못 질렀을 때 황조가 하구를 구할 수 있었던 것도 감령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런 자가 왜 우리에게 귀순한 것이오? 황조의 도독 소비가 여러 번 감령을 청구하였으나 황조는 감령은 강해서 약탈을 일삼던 도적인데 어찌 중용할 수 있겠느냐 면서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감령이 앙심을 품게 되었지요. 소비가 그 마음을 알고 자기 집에 데려다 술을 대접하며 내가 그대를 여러 번 추천하였으나 주공께서 쓰지 않으셨네. 세월은 빠르고 인생은 길지 않으니 스스로 장례를 개척하는 게 좋겠네. 그대에게 주연의 현장 자리를 보장해 줄 터이니 그곳에 남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든지 스스로 알아서 거취를 정하시게라고 했다 합니다. 이후 주연의 현장이 되어 하구를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던 감령은 마침내 강동에 투항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게 직접 오지 않고 공에게 가 있는 것이오? 손권이 묻자 여몽이 대답했다. 막상 강동에 투항하려니 황조를 구하고 능조를 죽인 일로 강동이 원한을 품고 있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공께선 어진 인재에 목말라 하시고 옛날 원한 같은 것은 마음에 두지 않으시오. 하물며 그때는 각자 자기 주공을 위해 도모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어찌 원한을 삼겠소 하고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감령은 기꺼이 무리를 이끌고 강을 건너 주공을 뵈러 온 것입니다. 어찌하실 것인지 주공께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손권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가 흥패를 얻었으니
황조를 깨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로구려. 그리고 여몽에게 감령을 데려오라 명했다. 마침내 감령이 와서 인사를 마치자 손권이 말했다. 흥패가 이곳에 와서 내 마음을 빼앗았건을 어찌 원한 같은 것을 품을 리 있겠소. 아무 의심 말고 황조를 깨뜨릴 계책이나 내게 가르쳐 주구려. 그 말에 감령은 감동을 받은 음성으로 말했다. 지금 한나라의 임금 자리는 날로 위태로워져 끝내는 조조가 그 자리를 찬탈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형주 남쪽의 땅도 반드시 차지하려 들 것입니다. 유표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 자식들 또한 어리석고 못나 기업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명공께선 그곳을 빨리 도모하셔야 합니다. 만일 늦어지면 조조가 그곳을 먼저 차지할 것입니다. 황조의 하구부터 취하십시오. 지금 황조는 나이가 많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관리나 백성들의 물건을 착취하여 재산이나 늘리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원망하고 있습니다. 전쟁 장비는 수리되어 있지 않고 군율도 바로 서지 않아 명공께서 들이치시면 대번에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조의 군사를 무찌른 다음 북을 치면서 서쪽으로 진군하여 초관을 점거한 뒤 이어 파군, 촉군을 손에 넣는다면 가히 폐허부리로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손권은 귀가 번쩍 뜨였다. 천하를 조조와 둘로 나눈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참으로 주옥 같은 말씀이오. 그리고는 수륙 양군을 거느리는 대도독 주위의 휘하에 여몽을 전군 선봉장으로 동습과 감령을 부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군사를 정비한 뒤 자신도 10만 대군을 이끌고 강화로 길을 떠났다. 제4장 세작은 이를 탐지하여 즉시 강화에 알렸다. 황조는 급히 무리를 불러 모아 상의했다. 그 결과 소비를 대장으로 삼고 진취와 등용을 선봉장으로 삼은 뒤 강화의 군사를 총동원하여 적을 막기로 했다. 이에 선봉장이 된 진취와 등용은 각각 한 무리의 싸움배를 이끌고 면구를 막았다. 그리고 싸움배에 각각 1천여 벌의 강한 활과 쇠뇌를 배치하고 굵은 밧줄로 싸움배들을 서로 묶어 무리에 고정시켜 놓았다. 이윽고 동호의 군사 곧 동호군이 다가오자 황조의 군사는 북소리를 크게 울리며 일제히 활과 쇠뇌를 쏘았다. 빗발치듯 쏟아지는 화살과 쇠뇌살의 공세에 동호군은 전진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몇 리쯤 떨어진 장강으로 후퇴해야 했다. 이를 보고 있던 감령이 동습에게 말했다. 이대로 물러설 수만 없소이다. 진격합시다. 그는 작은 배 100여 척을 고른 다음 배마다 날랜 병사를 50명씩 태웠다. 그중 20명은 노를 젓고 갑옷을 착용한 30명은 강철 칼을 든 채 날아오는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적군의 배 옆까지 돌진했다. 그리고 배들을 서로 묶어놓은 밧줄을 칼로 끊어버리니 적선들이 옆으로 빙 돌았다. 감령은 대열이 헝클어진 적선 위로 뛰어 올라가 등용을 칼로 베어 죽였다. 그러자 진취가 배를 타고 달아났다. 이를 보고 작은 배에 뛰어내린 여몽은 손수노를 저어 선대 속으로 들어가더니 적선에 불을 질렀다. 달아난 진취는 서둘러 강둑으로 오르려 했지만 목숨을 돌보지 않고 따라붙은 여몽이 단칼에 그를 찔렀다. 진취는 벌렁 낮아빠지며 강물로 떨어졌다. 때마침 군사를 이끌고 강둑에 도착한 소비가 응전했으나 이번에는 동호군이 상륙하여 일제히 달려드는 바람에 황조의 군사는 크게 패하고 말았다. 소비는 길을 버리고 황야로 달아나다가 동호의 대장 반장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었다. 내 이놈 황조의 앞잡이야. 오냐 송건의 계약. 얼마든지 오너라. 두 마리의 말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로 맞붙었으나 소비는 몇 합 견디지 못하고 반장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다. 마침내 배 안으로 끌려가자 손권이 좌우에 영을 내렸다. 저자를 우선 함거에 가두어라. 황조를 사로잡거든 한꺼번에 처리할 터이니. 그리고 상군을 독려해 밤낮 없이 하고를 공격했다. 군사는 패하고 장수들이 죽는 상황에 처하자 도저히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한 황조는 마침내 강화를 버리고 형주 양양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감령은 황조가 형주로 달아날 것을 미리 예측하고 동문 밖에 군사를 매복시킨 채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수십 길을 거느린 황조가 동문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달려오자 갑자기 와 하는 함성과 함께 감령이 앞장서기를 막았다. 이를 본 황조가 마리에서 소리쳤다. 네 너를 소홀히 대접한 일이 없는데 어찌 나를 핍박하는 것이냐.
그러자 감령이 큰 소리로 꾸짖었다. 강하에 있을 때 많은 공을 세웠건만 너는 나를 한낱 물도적으로밖에 취급하지 않았다. 그래 놓고서도 나를 소홀히 대접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냐. 황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알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감령은 앞을 가로막는 병사들을 칼로 쳐내며 그대로 황조를 뒤쫓았다. 그때 갑자기 뒤편에서 함성이 일며 자신을 뒤쫓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감령이 돌아보니 자기 편인 정보가 이끌고 온 대여섯 기의 기마병들이었다. 감령은 정보에게 공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른 활을 들어 쏘았다. 피잉하는 시위 소리와 함께 날아간 화살은 그대로 황조의 등에 꽂혔다. 그와 동시에 황조는 맥없이 말 아래로 떨어졌다. 감령이 민첩하게 달려들어 황조의 목을 잘랐다. 그리고 말머리를 돌려 정보의 군사와 합류한 뒤 본영으로 돌아와 황조의 수급을 손권에게 바쳤다. 손권이 말했다. 흥패가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구나. 그 수급을 나무 상자에 넣어 잘 보관해 두거라. 강동에 돌아가면 부친 영전에 바칠 재물이니. 그리고 3군의 후한 상을 내리고 감령을 도의로 승진시켜 그의 전공을 치하했다. 황조를 죽였으니 출병의 목적은 일단 달성한 셈이었다. 손권이 새로 얻은 강화를 지키기 위해 병력을 나누려 하자 장소가 말렸다. 강화는 강동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외딴성을 지키기는 어려우니 차라리 강화를 버리고 모두 강동으로 돌아가느니만 못합니다. 황조를 무찌른 줄 알면 유표는 반드시 원수를 갚으러 올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히 휴식을 취하면서 피로해진 적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적을 맞으면 반드시 유표를 격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표를 격파한 뒤에 그 기세를 타고 공격하면 형주 양양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손권은 장소의 말에 따라 강화를 버리고 군사를 모두 강동으로 철수시켰다. 한편 함구 안에 갇혀있던 소비는 은밀히 사람을 보내 감령에게 목숨을 구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그러자 감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내 어찌 소비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소. 이후 감령은 소비를 구할 기회를 엿보았다. 대군이 오해로 돌아간 뒤 손권은 함관의 소비를 가리키며 명했다. 황조의 수급과 함께 아버지의 영전에 바치고자 하니 저자를 끌어내 목을 베라. 이 말을 들은 감령은 손권 앞에 달려나가 머리를 조아리며 읍소했다. 지난날 제가 모무리탁하고 있을 때 황조의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소비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느 산골짜기에 묻혀 있을지 모릅니다. 당시 소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어찌 오늘 장군의 휘하에서 목숨 바쳐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죄는 죽어 마땅하오나 지난날 저를 살려준 은혜를 잊을 수 없사오니 청컨대 제 벼슬을 거두시고 그 대신 소비를 용서해 주십시오. 손권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니 내 그대를 위해 소비를 용서해 주겠소. 하지만 그가 달아나면 어찌하겠소. 감령이 자신있게 말했다. 죽임을 면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업하여 몸둘 바를 모를 터인데 어찌 달아나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그가 달아난다면 제 머리를 섬돌 밑에 바치겠습니다. 감령의 간청에 손권은 결국 소비를 용서하고 황조의 머리만 아버지의 영전에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제사가 끝난 뒤 주연을 베풀고 문무관원들을 모두 불러 그들의 공을 치하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한 사람이 큰 소리로 고글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칼을 빼들고 감령에게 덤벼들었다. 감령은 황망히 일어나며 앉았던 의자를 집어 칼을 막았다. 손권이 놀라 바라보니 칼을 내리친 자는 다름 아닌 능통이었다. 감령이 아직 강하에 있을 때 능통의 아버지 능조를 활로 쏘아 죽였기 때문에 오늘 그 원수를 갚으려 한 것이었다. 손권이 황망히 일어나 능통을 말렸다. 흥패가 경에 아비를 쏘아 죽인 것은 사실이나 그때는 각자 자기 주인을 위하여 힘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다들 한 집안 식구가 되었는데 어찌 지난날의 원한을 따질 수 있겠느냐. 모두 내 얼굴을 봐서 참아달라. 그러자 능통은 머리를 조아리며 더욱 슬피 목 놓아 울었다. 불구대천의 원수를 어찌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손권이 여러 관원들과 함께 거듭 타일렀으나 능통은 여전히 성난 눈으로 감령을 노려보았다. 이에 손권은 감령에게 군사 5천과 싸움배 100척을 거느리고 하고로 가서 그곳을 지키라고 명했다. 물리적으로 능통에게서 떼어놓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감령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군사들과 함께 하구로 떠났다. 한편 손권은 능통을 승렬 도의로 승진시켜 그 마음을 달래주었다. 이에 능통 또한 마음의 감령에 대한 한을 품는 것 외에는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없었다. 사태를 수습하고 난 손권은 이후 싸움배를 많이 건조하고 군사를 나누어 장강 연안의 수비를 대폭 강화했다. 숙부 손정에게는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오해를 지키도록 하고 주에게는 날마다 파양호에서 수군을 조련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토록 했다. 또 손권 자신도 수비 강화를 위해 대군을 이끌고 시상현으로 가서 주둔했다. 이 같은 동호군의 동향은 세작에 의해 신야성의 유비에게 곧바로 보고되었다. 뭐라고? 손권이 황조를 격파하고 지금 시상현에 주둔하고 있다고? 예, 그러하옵니다. 그럼 와룡 선생을 모셔오너라. 유비가 수하에게 명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